본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시 노인복지관의 비대면 온라인 소방안전교육으로 행정안전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받아 제작하였으며 이에 해당 콘텐츠의 출처를 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화재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갓난아이에서 어린이를 지나 청년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 갑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노인이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 많은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나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약자가 되어갑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시도록 제가 하는 교육 잘 들으셔야겠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안전교육,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안전교육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0여 명의 다른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쯤 발생해서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90대 김모 씨와 60대 이모 씨 등 2명입니다. 또 1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였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복지시설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남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속 요양원에는 소방 설비가 잘 운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재 사실에 대한 인지마저 늦었다는 점,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화재여도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에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제가 오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중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무서운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피할 때는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 몸을 숙이고 대피하면 되겠죠? 대피할 때는 코와입을 막고 벽을 짚으면서 몸을 아래로 숙이고 대피하면 됩니다. 이때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고 대피하면 더 좋은데요. 혹시 젖은 수건이 없나요? 그럴 땐 당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해서 코와입을 막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대피가 아주 중요한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보다 대피를 우선으로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고를 하기 위해 시간 지체하다가 연기로 인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꼭 대피 먼저 후 신고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안전하게 대피해야 무사히 신고도 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화재 사실 인지 즉시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 비상경보장치, 발신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보를 울리신 후에는 피난 설비를 이용해서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데요. 피난 계단 및 구조대를 이용해서 밖으로 대피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피난 계단의 위치를 알아두면 대피할 때 더욱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 대피자는 반드시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방화문을 왜 반드시 닫고 대피하셔야 되냐면요. 대피할 때 불이 대피자를 따라올 수 있겠죠. 무서운 불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불이 더 크게 번지지 못하도록 꼭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방화문만 잘 닫고 대피해도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119로 신고를 우선해야겠죠. 119로 접수된 실제 신고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요! 어디 다시 사람들이 불렸어요! 여보세요? 어디 사네요! 어디 다시 사네요! 빨리 불렸어요! 3번이 거기가 어디예요? 사랑이요! 어디에서 불난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이 보물상이에요! 보물상이에요! 빨리요! 보물섬이요? 네! 보물섬이 뭐예요? 여기가 뭐 상가예요? 보물상이요! 빨리요! 보물섬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보물상이요! 보물상이라고요? 보물상? 빨리요! 예, 알겠어요. 지금 출동하고요. 안에 사람 빨리 나와! 안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알겠어요. 보물상 출동하고요. 안에 사람 빨리 나와! 여러분, 실제 신고 음성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화재 발생 시 당황스럽고 무섭다 보니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119 신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침착하세요. 당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화재 사실 정보를 말해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잘 모르신다면 주변에 큰 건물이나 식당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소방관이 끊을 때까지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아주 100점짜리 119 신고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분말 소화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대개 한 대씩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화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는요, 초기 화재 시 소방차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안전핀을 뽑고, 줄을 잡고, 손잡이를 쥐고, 쏘고, 뽑고, 잡고, 쥐고, 쏘고,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죠? 소화기 사용 방법, 이 보고만 기억해 주세요. 비상소화 장치함에 들어있는 트리식 소화전 알고 있나요? 안에 일반 소화전보다 힘이 약하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회전 가능한 브라켓이 있어서 불이 난 곳을 쭉 잡아당기면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빨리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투척용 소화기, 즉 던지는 소화기인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앞에서 소개해드린 분말 소화기보다 더 사용법이 쉽답니다.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투척용 소화기가 물병인 줄 아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투척용 소화기, 말 그대로 던지는 소화기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소화기를 꺼내고 불을 향해 던지고, 꺼내고 던지고, 연거 고고 투구입니다.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정리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준비! 함께 훈련하던 소방관님이 물었다. 승무원이 왜 이런 훈련까지 하냐고. 하늘에선 저희가 소방관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의 기준을 높이는 일. 그게 우리의 진짜 임무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의 승무원은 소방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시설의 소방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곳의 소방관은 나다 생각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화재 시 대처 방법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전수칙 꼭 기억하셔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게, 안전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은 사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유독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춥고 건조한 겨울의 날씨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난방용품입니다. 추운 겨울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매년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544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장판이 2,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히터가 2,186건, 화목난로가 1,444건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난방용품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난방용품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 더워. 몇 도야, 이게?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평화로운 아침 일상처럼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별 의식 없이 하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부터 알아볼까요? 전기장판은 온갖 전선과 발열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입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를 열선 등을 이용해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라텍스 소재 많이 사용하시죠? 라텍스는 부드럽고 푹신해서 침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 라텍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무척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라텍스는 고무 성분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내부에 수많은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열기를 가둬둡니다. 라텍스는 열 축적이 높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기장판이 가열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오르다 보면 라텍스 매트가 서서히 탄화되면서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소재의 베개 혹은 매트리스를 올려두고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판 사용 전에는 전기장판의 파손이나 플러그, 스위치 등 연결 부위의 파열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콘센트에 낀 먼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먼지를 청소해줍니다. 세 번째, 온도 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AS를 받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전기장판은 KC 인증 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라텍스뿐만 아니라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 역시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면 담요나 얇은 이불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방 효율도 높아지고 저온 화상도 예방할 수 있으니 더 좋겠죠. 전기장판은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지만 보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장시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접힌 부분에서 열선이 손상되고 또 손상된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과 커넥터를 분리한 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할 때는 연결 부위 전선이 꺾여지거나 당겨지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전선 내부의 작은 선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상태로 콘센트에 연결한다면 끊어진 부위에서 접촉 불량에 의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다 왔어? 나 다 했어. 지금 나갈게. 거기 앞에? 알았어. 이번엔 전기장판 다음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전기 히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방금 보신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 히터로 빨래를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옷은 가연 물질이기 때문에 히터와 가까이 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당 실험 영상을 보시면 히터 앞에 패딩을 놓은 지 2시간이 지나자 패딩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3시간이 지나자 결국 패딩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이라면 주변의 옷가지와 다른 물건들에게도 쉽게 불이 옮겨 붙었겠죠.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따라서 난방기구 주위에는 세탁물, 종이류와 같은 바다에 취약한 물건은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라이터와 같이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체도 절대 주위에 두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실제 화재 사례 중 전기 히터 주변에 가연물을 두었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과정에서 가연물이 전기 히터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상 밑에 놓고 사용하던 전기 히터를 잊은 채 무심코 의자를 책상 밑으로 넣고 장시간 방치해두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죠. 따라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자리를 옮길 때는 꼭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주변에는 절대로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겠죠. 전기 히터 역시 사용 후 보관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전기 히터는 먼지가 많은 곳에 두면 금속관에 먼지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전기 히터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면 습기가 복사열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인 금속관을 녹슬게 하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콘센트인데요. 콘센트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기초입니다. 일명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들어보셨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사용 방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위험할까요? 문어발식 콘센트를 장시간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콘센트 사용 전 해당 콘센트의 허용 전류 및 전력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난로나 에어컨 등 전력이 많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기열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전기열선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건물의 하수 배관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열선이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 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공파 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하거나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 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잘못 사용된다면 화재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전기열선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열선에 보온재를 감아놓은 경우나 주변에 스티로폼, 옷가지 등의 가연물을 방치해두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전기열선 사용 시 전기열선이 남는다고 겹쳐서 감거나 뭉쳐놓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열선이 과열될 높거나 낡은 열선에 물기가 들어가 합선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열선 설치 시 종단 마감을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종단 마감 처리 시에는 절연마개를 씌워 혹시라도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마무리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배관에 열선을 나선형으로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열선을 겹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148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열선을 겹쳐 설치한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인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이 경우 전기를 연결한 후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을 수직 배관에 설치하고 보온재를 덮은 상태에서 열선 말단에 이물질 및 물기가 들어간 경우 전기를 연결하니 수초 안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배관 보온재를 통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기열선은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을 알아야겠죠. KC 인증을 받은 열선 제품을 사용합니다.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선을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지 않습니다.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온돌 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합니다.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화목난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불멍이라고 해서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 원래 이 화목난로는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난로인데요. 이런 집들은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땔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목난로 때문에 하루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화목난로의 원리는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열물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나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주변으로 흩어져 옆에 있는 지붕이나 나무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열물에 착화될 수 있죠. 이렇듯 위험한 화목난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제대로 닫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료를 충전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섯 번째, 젖은 나무를 사용할 경우 투입구 안을 최소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합니다.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줍니다. 이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겨울철 화목난로로 인한 화재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유익하셨나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겨울철.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 화재를 일으키기도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도 할 텐데요.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익혀봐요. 그럼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 광주시 노인복지관의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비상 대피 안내입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대피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각 층의 중앙계단과 비상계단으로 침착하게 현관 등 출입문을 통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정전 및 승강기 작동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한 대피 시 화재 경보 사이렌과 함께 복지관 전층의 방화 셔터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방화 셔터가 작동 중에는 방화 셔터 쪽으로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방화 셔터 작동으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경우 방화 셔터의 비상구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계단을 통한 외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행복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조대를 이용하여 외부로 대피합니다. 또한 평상시 복지관 출입구, 로비, 프로그램실, 승강기 앞 등 안내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미리 숙지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인성 5대 질환 응급처치법. 5대 노인성 질환이란 어르신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5가지로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을 말해요. 만약 어르신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는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빨리 좀 와주세요. 당뇨는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어요. 당뇨에는 체내의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고혈당증과 혈당이 낮아서 생기는 저혈당증이 있어요. 먼저 고혈당의 응급 상황 증상으로는 구역질 및 구토를 하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거나 또는 숨쉬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죠. 거기다 의식 장애까지 오면 더 위험한데요. 이럴 땐 기도를 유지시켜주고 먹을 것을 줘서는 안 된답니다. 저혈당의 경우에는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으로 병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실신, 혼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의식이 있는 경우엔 설탕이나 주스, 초콜릿 등을 먹이면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뇌혈관 질환은 응급 상황 시 일반적으로는 의식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일으켜요. 또는 구토나 침 흘림, 편마비가 올 수 있고 발음이 어눌해질 수도 있죠. 이때는 꼭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먼저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에 쉬도록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세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울 땐 이불을 덮어줘야 해요. 참, 절대 먹거나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돼요. 고혈압 응급 상황의 증상은 뇌혈관 질환과 많이 비슷해요. 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구토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죠. 이럴 땐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요. 관절염이 있는 낙상 환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러진 뼈가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손, 옷, 쿠션 등으로 지지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이나 선망, 간질이 일어날 수 있고 보행 장애로 인해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죠. 치매 환자는 미리미리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특별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니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5대 노인성 질환의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꼭 기억하도록 해요. 무엇보다 노약자나 그 보호자는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네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연평균 5% 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어르신들을 쉽게 보게 된 만큼 노인 교통 안전 사고율도 높아졌습니다.
깜빡깜빡 옆에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건너가는 거요. 무단횡단 막 그러고 그래. 노인네들은 무슨 뭐 눈도 좀 무슨 생명이 있고 뭐가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순발력이 역시 안 떨어지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위험을 느끼는 일이 있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의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에 비해 사고 이후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는 건데요. 노인 교통사고의 특징은 일반 다른 연령에 비해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박상이나 단순 어떤 골절 같은 경우보다는 실제로 어떤 복합골절, 그 다음에 어떤 복합장기 손상, 이런 어떤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노인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 참나. 실제로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원정호 씨. 건널목을 건널 때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유독 차 앞에서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영동대로에서 귀가하다가 길을 건너서 오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대퇴골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박살 난 거지. 여기 다리도 분쇄골절되고. 몸에 남겨진 선명한 흉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는 원정호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 후에 결국 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된 실정. 그뿐 아니라 하루하루 약에 의지하며 아픈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정호 씨처럼 최근 노인 교통사고를 겪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2006년 19,000여 건에서 2010년 25,000여 건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였고 사고 유형 또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젊었을 때에 비해서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행동이 늦어지거나 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횡단 중 사고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걸음걸이가 늦으시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그 무단 횡단 사고가 좀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 신호위반 사고나 교차로 사고가 많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의 유형은 청장년층의 초당 보행 속도보다 약 74% 느린 저속 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저하되어 접근 차량을 잘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 횡단 시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무단 횡단 등 오랜 시간 몸에 고착화된 나쁜 습관이 유발하는 교통사고. 사고 능력과 그에 따른 대응 능력의 저하로 위험을 발견 또는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 밖에 지나친 저속 주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추월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신체 활동 및 주위 사물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노인들은 갖가지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예방법을 실천하는 게 시급한데요. 그렇다면 노인 교통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노인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횡단하시기 전에 전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시고 안전을 확인하신 후에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그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밝은색 계통의 옷을 통해서 운전자가 우리 노인분들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반응 시간이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킨 후 주위를 살피면서 건너는데요. 이때 차량의 속도가 자신의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 보행 시에는 가급적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 운전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고령 운전자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해야 하는데요. 안전운전의 필수 아이템인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해진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실버전 등 노인을 배려하는 제도를 잘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돼야겠죠? 그냥 무작정 신호 무시하고 상가를 가고 병원을 가고 그러지 마시고 주위를 잘 살피고 천천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안전한 생활 습관과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 노인 교통사고에 안전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